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요새 뭐 연준 의원들 나와서 얘기 듣는 거는 항상 큐티 얘기를 항상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도 뉴욕 여는 총재가 좀 큐티 완화 좀 연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혹시 시장에 반응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불확실성이 거치는 건데, 네. 아직 채권 쪽 분들은 많이 이해하시지만 주식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이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게 뭐가 문제인데, 뭐 이게 뭐가 쟁점인데, 네.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이게 여러 가지 그 좀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좀 이해해 두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공제 이해하게 되면 악재로 영향력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러시아 이슈를 얘기하는데 오늘 신유호 팀장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라 봐요. 저희는 계속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슈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도 결국 인플레이션 자극하기 때문에 문제고, 결국은 이걸 찾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어떤 스케줄로 가냐 이게 관건이라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는 상당히 좀 이해하실 때까지 좀 요거 같은 거 이해하시도록 좀 들으셔야 상황 판단하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뭐 상황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자료 쓴 게 리퀘스트 많아서 쓴 거잖아요. 네, 지난주에 걸쳐가지고 요즘에 큐티 그래도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또는 어떠한 자산을 중심으로 연준이 뭐 이렇게 조정을 할 건지에 대해 궁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질문도 많아가지고. 내가 겸사겸사.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일반 투자분들이 이제 이리온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중요한 이슈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좀 딴 데 가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저희는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논의가 된 게 작년 12월서부터였고 네. 1월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얘기를 약간 이해도 나갔지만 지금 논의되는 건 또 그만큼 또 학습된 만큼 또 빨라지고 있어요. 도대체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네. 이런 온갖 논의들이 있으니까 오늘 것도 빨리 따라오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떤 뉴스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주식에 어느 영향을 줄까. 많은 분들이 뭐 기업만 이해하면 된다 하시지만 음식점 장사도 원래 금리 조건도 중요한 거고 네. 유동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도 항상 원래 대중 강연할 때 뭐 기업 비즈니스 잘 보고 간다, 쉽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경기 영향이 큰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유동성 정책은 매우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다 매우 강조하는 거고 이해도가 빨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상황 파악을 빨라지니까. 네, 시작하시죠. 네, 이번 자료 제목이 온고지신 익숙하지만 새로운 큐티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회의마다 위원들이 이제 과거 테이퍼링 또는 과거 금리 인상, 과거 큐티보다는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큐티를 진행해 왔는지도 확인을 하신다면은 이제 이번에 어떠한 속도로 또는 어떠한 규모로 진행이 될까라는 거를 생각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아마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그래도 하나의 자료로 묶어놨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번에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러한 정책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는 연준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현재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준 정상화를 돌입을 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제목처럼 양적 긴축 큐티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방식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선택했을 때 뭐 어떠한 규모, 어떠한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5페이지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씩 그냥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정책 정상화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적어놨습니다. 연준 내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정상화해 나갈 것인지, 금리 인상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은 QE를 통해서 막대하게 풀어놓은 유동성을 먼저 걷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10년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원칙,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1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년 1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테이퍼링이 됐던 해고요. 14년 9월에 이러한 정상화 계획이 발표가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15년 12월에 됐고 그 이후에 QT는 17년 10월부터 단행이 됐다라 생각하시면은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 15년 12월이었고 QT 시작이 17년 10월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사이의 텀이 한 1년 9개월, 대략 2년 좀 안 되게 시간을 두고 기준금리 인상과 QT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연준 위원들이 여러 번 말을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은 3월달 FOMC일 거고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QT 시점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봄에서는 내지는 연내까지 이렇게 조금 스펙트럼이 넓긴 합니다. 다만 연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9개월, 길어봤자 9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QT는 시작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QT가 왜 좀 문제가 되냐면은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건 연준 뉴욕 연준에서 제공하는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QT가 이제 시작되거나 QT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은 금리가 변동을 하고 또는 이제 실물 지표, 물가라든지 GDP 같은 또는 실업률 같은 지표들이 같이 움직이는 또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러한 QT 정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들이 만기가 도래를 하던지 또는 팔던지 어쨌든 간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연준 자산이 줄어들면은 어쨌든 간에 연준이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재무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연준 자산이 줄어드는 만큼 이쪽 부채 쪽 그다음에 아무튼 부채에 있는 그 금액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같은 경우는 자산에 있었을 거고 연준이 뭐 은행에 돈을 빌려줬든 뭐 지급진비금 계정으로 있겠죠. 그쪽 부분이 같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M2 같은 유동성을 이제 보는 지표들 측면에서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유동성 규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연 연준이 어떠한 속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M2가 빠르게 줄 수도 있고 또는 좀 완만하게 줄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말을 하는 유동성 장세 또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장세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QT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다.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잘 뭔지 모르고 중요도를 좀 낮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문제가 이해하면 있는 되니까 거죠. 금리는 약간 경제 지표적 현상이잖아요. 네. 그냥 근데 QT는 그냥 유동성 축소입니다. 네. 심플하게 그냥 네. 유동성을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막 돈을 풀어서 돈을 돌게 하다가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곡기를 자기가 돈을 회수하는 이게 QT입니다. 그러니까 네. 달라요, 약간 직접적 유동성 네. 축소라는 그러니까 거. 왜냐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하던 거를 좀 줄이고 그치. 이제 이런 가게들도 소비 덜 하고 이제 저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그치. 거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QT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팔거나 아예 없애거나 해가지고 시장이 풀려는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직접적인 그쵸.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충격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조치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는 이러한 느낌인 거고 이제 14페이지부터는 이제 이번에 어떻게 방식을 통해서 정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자료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들이 다 뭐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21년도에 코로나가 나타나서 이제 정상화하는 구간에서는 이미 정상화 원칙, 과거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신다면은 IOER 금리를 건드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RRP와 같은 또는 이러한 그 상설 레포 기구를 통한 뭔가 유동성 조절에 대한 얘기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21년도 6월에 IOER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2021년 7월에 스탠딩 레포, 스탠딩 피마 레포라는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만약에 연준이 이러한 QT와 같은 정책을 빠르게 가져갈 때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뭐 팔거나 또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제 연준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뭐 채권이 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준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갈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외국 중앙은행 또는 외국 은행들 또는 그냥 미국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또 갖다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게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연준이 고심을 했던 것들이 이러한 피마 레포를 설치해 놓으면은 단기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필요할 때
미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진해 국채 수요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국채를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보유 그래도 수요를 조그마한 만든 그 유인을 준 거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사실상 연준이 정책을 전환할 때에 있어서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은 조금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 백스탑 느낌으로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연준은 작년 중순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상화를 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작년 말에는 테이퍼링이 또 실시가 됐고 12월에는 또 테이퍼링이 가속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테이퍼링 가속화까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앞당겨 오고 있었던 흐름이 보였고 금리 인상도 3월 달로 지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QT 역시도 연내 실시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1월 FOMC 의사라고 보신다면은 연준 위원들이 얘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연내 QT에 대한 실시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하고 QT 간의 텀이 정말 확연하게 짧아질 수 있는 이번에 그 정상화 계획인 거고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가 뭐 3월달, 5월달 연이어서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듯이 연속해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QT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회의에서 이제 더 강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과거의 사례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3월달, 5월달에 금리가 인상이 연달아 된다면은 그만큼 QT 시작도 조금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냥 페스터 여기도 이거 페스터 페이스 그냥 네. 페스터 뭐 이런 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적어놨지만 계속해서 연준 의사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그겁니다. 페스터 계속 더 빠른 속도로 할 거다. 물가가 예상보다 안 잡힌다면은 뭐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QT 규모나 속도도 과거보다 빨리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 속도는 어쨌든 간에 뭐 빨라지든 안 빨라지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미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재밌는 얘기 들으면 우연용한테 이제 이해도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나오니까 네. 야 이게 국지전 이런 좀 약간 시끄러워지면 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거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그 과거에 이라크 공격 때 이럴 때는 미국이 압도적 전력 우위가 있었는데 이거는 군사적 개입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네네. 소련은 어떻게 개입을 해요? 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 제재만 할 텐데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경제 제재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아주 수출 국가고 사실 유럽의 가스는 러시아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데 이걸 다 막아보면 결국 코스트 인플레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네. 이걸 더 강하게 통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게 시끄러워지면 뭐 어쩌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졸탄이라고 유명한 스트레티시스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파웰 기자회견도 하지 말라고 네, 얘기하고 그랬죠. 뭐 자산 매각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빨리 매각해야 된다 이거 빨리. 네. 그럼 인플레 뭐 통제 못한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연말 되면 인플레가 무조건 안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하우스 의견도 그거지만 저는 뭐 이리온에서는 뭐 다른 방송 가서는 되게 얼마 전에 뭐 그 환경 TV에 뭐 토론하는 프로인데 거기 가서 내가 막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런 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고 온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까놓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연말에 그 안정화될 줄을. 작년에는 연준 작년에 또 물가가 안정된다고 전망했었죠. 연준은. 그러니까 그럴 수 아니 있죠. 코미디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그런 때 다른 데서 하는 말투로 하면은 예 컨센서스대로 연말에 물가가 안정화되면 주가는 괜찮. 뭐 그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걸 누가 확신하냐는 맞아요. 거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률이 완화될 거다라는 것은 일단은 연준의 뭐 공식적인 뷰입니다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는 이미 연준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물가의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면 더 빠르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리스크,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슈로 더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네네 그렇죠. 네, 판가 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짬바되는 사람들 유리한 건 뭐냐면 네. 다각도로 내가 정보를 이렇게 네. 모아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보는 거지 기업체 있는 친구한테 사람 분한테 내가
너네 당신의 인상분이 이게 어느 정도 정가한 거냐 돌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왜냐면 너무 빨리 이게 올라오니까 이걸 또 많이 올렸다가는 또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너무 급격한 거예요 지금. 요즘에 그냥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도 볼 수 있는 시장 물가가 있잖아요. 네. 제가 주말에 또 어디 엄마랑 같이 이마트에 맨날 갔다 엄마랑만 가 왔는데 왜? 그러면 안 돼 이제. 왜요? 주말에 엄마랑 저희 먹을 거 사러 갔는데 뭐 제가 술을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4개에 10,000원 이런 거 했던 거, 이제 그거 4개에 10,000원 아니에요. 더 올랐고, 그다음에 과자들 이런 것도, 집기가 되게 막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올렸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막 500원, 600원 하던 게 이제는 뭐 1,500원, 1,800원 이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우리가 주변에서 생활하는 물가도 조금 올랐다는 거를 체감할 정도로 물가가 오른 느낌이고, 그다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식품가는 사실 우리가 그냥 막 먹으니까 어쨌든 간 사는데, 요즘에는 가격을 한 번 더 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만큼이나?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이제 물가가 올랐다는 게 이제 우리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을 기회를 노리려면 연준이 세게 나가줘야 된다니까. 세게요. 세게 해서 뭐 변동성이 있더라도 빨리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난 졸탄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너 실기했다. 빨리 해라. 강하게 해라. 자꾸 파웰이 달래기 기자회견 좀 하지 마라. 그 얘기 한 거예요. 달래기 기자회견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지만 사람들 웃지만 사실 그 얘기 할 정도면 파웰이 작년에 기자회견에서 다 뭐 그냥 저면 괜찮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러다 이 사단이 난 거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결코 내년도 물가가 안 잡힐 거라고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내년이요? 이것도 나와 이미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큐티 스케줄이 좀 더 매파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제어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이 파트 2가 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태반이실 텐데 이해하실 때까지 듣고 용어 공부하신 다음에 네. 그래야 시장에서 이런 뉘앙스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내가 그때 포지션을 늘리든지 뭘 하든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 지금. 네. 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 말게임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3자 입장에서 들으려고 해요 이거는. 네. 하여튼 어느 정도 규모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거 해줘야 돼 지금. 어느 정도씩 지금 네. 제트살 줄여갈 건지 네.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네, 파트 1은 약간 이걸 위한 좀 빌드업 느낌이었고, 파트 2가 좀 이 자료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는 큐티 시나리오 점검이다라고 조금 제목이 좀 장황하지만, 결론은 이제 과거와 유사하게 흐름으로 가겠지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사실 이 내용은 전무님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는 20페이지요?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선택 사항이죠. 연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QT의 선택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달에 공개된 그 연준의 정상화, 그 대차대조 규모 축소 원칙에 따르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책을 할 거다라고 이미 공언은 했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재투자 중단 또는 재투자 중단을 더 넘어선 매각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큐티 시작이 아니라 큐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의 그 중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들인 거거든요. 특히 재투자 중단 측면에서는 과거에도 했던 경험이 MBS를 재투자하지 않았던 경험이 10년대에 있었고요. 매각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만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 나오고 있냐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반응에 따르면은 MBS 이런 것들에 대한 매각, 세일즈에 대한 얘기도 이미 의사록에 나왔었었고 블라드도 얘기했던 거 아니야? 네, 연준 그 위원들도 그냥 발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시작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큐티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선택될 수 있는 방안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림 10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그 10번 보시면은, 이렇게 연준 자산 이렇게 뭐 화살표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 그냥 심플하게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려놓은 건데, 만약에 시나리오 1대로 간다면은 완만하게 자산 규모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나리오 2로 가게 됐을 때는 1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자산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이고, 시나리오 3으로 간다면은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시나리오 1, 2, 3을 놓고 본다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1이지만 만약에 시나리오 3이 현실화된다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투자 규모를 이제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과연 연준이 어떠한 규모로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은 21페이지부터일 것 같은데 연준에서 원래부터 좀 선호하는 자산들은 이제 재무증권, 그러니까 MBS보다는 재무증권을 국채죠. 선호해왔고, 네, 국채를 선호해왔고, 장기물보다는 조금 더 짧은 만기의 중단기물을 선호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MBS랑 재무부증권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림 11번, 12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그림 11번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에는 MBS가 제로예요. 거의 아예 없었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나타나고 나서 워낙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것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연방기관 보증기관인 페니맥 이런 거 있잖아요. 프레디맥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연방기관 채무를 사주던지 아니면은 이제 얘네들이 보증하고 있던 MBS를 사주던지 약간 이런 식을 통해서 자산을 매입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 0으로 제로였던 MBS 보유 금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기 시작했었는데 혹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MBS를 안 사고 싶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샀고 근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국면마다 MBS를 줄여나가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MBS는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MBS 재투자분을 미국채로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변모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MBS랑 이제 미국채랑 줄여나가는 규모를 봤을 때는 물론 미국채가 더 많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규모도 2배 이상이고 더 많이 사줬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속도도 미국채가 더 많을 거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미국채를 재투자하는 거는 지속하는 반면에 MBS 재투자분을 미국채로 넘겨오는 식으로 이러한 자산 비중을 국채로 바꿔나가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만기 측면에서는 22페이지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부터 연준은 짧은 만기에 자산을 선호해 왔고 위기 때마다 뭐 장기물을 사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좀 해소되거나 위기에서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다시 짧은 만기의 물을 사주는 또는 짧은 만기의 물을 더 이렇게 바꿔 나가는 이러한 측면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장기물을 팔아야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단기 금리차도 좀 약간 그 플래팅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 내용 썼습니다. 그거를 보통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과거에 단기물을 사주던 거를 장기물을 사줬던 그 조치인데 요거를 거꾸로 해서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초장기물 같은 경우 10년물 이상의 규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건드린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뭔가 경기에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초장기물의 금리를 좀 안정화시켜줄 필요성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초장기물에 대한 이 비중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3번이라든지 여기 14번이라든지 보시면은 이 10년 이상 물에 대해서는 많이 못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너무 쉽게 생각했네 이거를. 네, 완전히 뭐 20년, 30년, 50년 이런 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3년,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발행을 많이 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 더 짧은 애들 이런 식으로 낮춰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고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은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특히 올해 3월달, 5월달 이런 식으로 연내 많게는 6차례까지 금리 인상할 거다라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물 금리가 되게 빠르게 올라올 거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됐을 때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꺾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 신용이 중요한 게 이게 너무 이래버리면 경기를 좀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하죠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그래도 단기물 금리의 상승세를 조금은 완화시키고 누르고 그다음에 그 10년물이라든지 그 밑에 뭐 5년, 7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중기물의 금리를 조금은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조금은 취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은 QT 시나리오 생각해보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과거랑 비교했을 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가중 평균 만기가 짧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9번인데 만기가 도래하는 애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른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고, 그림만 보셔도 한 2, 3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몰려 있죠, 2, 3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재투자에 대한 결정만 좀 빠르게 가져간다면은 이 규모가 전체가 다 뭐 매각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아침에도 얘기했죠.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 게 이걸 인증 못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게 2, 3년 내에 다 만기가 있어서 네. 이게 만기 온 뒤에 재투자 규모를 줄이기만 해도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이제 시나리오 1을 말씀을 드렸지만 만에 하나 재투자를 아예 안 하는 정말 호키시한 선택이 된다면은 이만큼의 금액이 쭉쭉쭉쭉 줄어드는 말이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좀 아닐 거고.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자산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얼마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할 건데 이게 매달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매달 도래하는 애들의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한 300억, 400억 달러 정도가 매달 만약에 그 재투자 규모,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온다고 치면은 사실 그 이상 재투자 금액을 정해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매달, 예를 들면은 800억 달러로 재투자 규모를 정하겠다라고 하면은 8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해주지만 8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재투자 안 하는 건데,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800억 미만이라면은 사실 그 금액을 굳이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100억 달러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빨리 가져가가지고 100억, 300억, 4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매우 빨리 늘어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사실 금액을 무제한으로 늘려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시작을 빨리 해가지고 재투자 규모를 100억 달러 이상만 해놓더라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애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줄어들 거란 얘기인 거죠. 네, 이거 채권은 그렇지만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기간의 문제로만 봐도 유동성 축소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나는. 네, 2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M2를 하나 그려놨어요. M2를 그러니까. 그려놨는데 이제 과거 QT 정상화 때 M2 증가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꺾여 나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를 봤을 때 줄여나가는 속도가 좀 빨랐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QT 시점을 빨리 가져만 가도 어차피 만기가 도래하는 애들이 이미 많이 2, 3년 내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뚫어줄 수 있는 방안이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QT를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이 규모만큼 계속 재투자를 해줄 거거든요, 아마도. 근데 QT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만기가 돌아온 애들은 많고 걔네들이 빨리 시작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준은 자산의 규모가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M2의 증가율이 생각보다 빨리 꺾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긴 했지만 저도 이건 그냥 예상하는 그 그림인 거지 이렇게 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이제 QE를 3월달에 끝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플랫이에요. 자산 규모는 플랫일 거고 여기서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건데, 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를 것인지 엄청 빠를 것인지 좀 완만할 것인지 이 차이일 것이다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2번, 23번 그림은 그냥 제가 예상하는 그림으로 넣어놓은 건데 이제 과거의 규모보다 두 배씩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017년부터 2019년 이제 9월까지인가요? 얘네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대략적으로 한 8천억 달러 규모가 줄었거든요. 자산 규모가.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배씩 증액을 한 규모만 해도, 제가 축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한 1조 달러 이상만큼이 1조 달러 이상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9.8조, 10조 달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한 1조 달러 이상이 줄어든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점인 거고, 물론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분기마다 연준이 증액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이 증액하는 그 규모가 과거보다 2배일 때를 가정했던 게 왼쪽 22번 그림이고, 23번 같은 경우는 월별로 증액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방식이고 시작 규모는 100억 달러로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월로 간다면은 시작을 100억 달러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분기마다 진행을 한다면은 규모가 2배 정도로 진행을 한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보다는 빠르게 규모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QT 언제 시작할 건데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은 3월 달에 금리가 인상이 될 거고 시장의 예상이 5월, 6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연속 인상되는 거가 지금 예상 전망치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금리가 인상이 빠르게 된다면은 정말 연준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QT가 언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연준 위원들은 연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굉장히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빠르면 2분기 말 3분기 초에는 QT를 시작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3월이랑 5월 달에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지역면은 코멘트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가 표를 넣어드리는 건데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50bp 인상을 주장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트 보시면 7월 1일까지 100bp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세 차례 FOMC가 있는데 한 번 50bp, 두 번은 25bp 인상을 해야 100bp가 달성하기 때문에 3월달 50bp 주장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 말고는 대부분 다 25bp를 얘기하고 있어서 3월달 FOMC는 그냥 25bp 인상할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QT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2분기입니다. 그게 또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위원들은 더 빨리 시작하면은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내 시작할 거다. 요 정도는 너무 확실한 내용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러시아 이런 거는 사실 연준이 정책의 결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고려 요인은 아닐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26페이지는 그냥 마지막으로 금리를 넣어 놓은 건데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되면은 어쨌든 간에 금리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의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면은 나 여기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네,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방향성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모기지 금리 포함해서 이제 장단기물 금리 다 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상 사이클과 맞물려서 QT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인데 만약에 이제 QT가 빠르게 결정이 되고 실시가 된다면은 지금 1분기, 그러니까 1월 초에 나타났던 미국채 금리의 상승분이 되게 가팔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또 재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QT가 빨리 시작이 되고 가파르게 QT가 진행이 된다면 약간 이런 가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빨리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의 상승세는 이제 좀 한번 흐름 타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말 놓고 봤을 때는 단기물, 중장기물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채권 시장 변동성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시장 계신 분들한테. 네. 이 변동성이 최근에 MOV가 VIX보다 훨씬 가파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주 안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그 불확실성의 근원은 금리 인상도 있지만 네. 사실 유동성을 직접 제어하겠다는 QT가 나는 그 배경이라 봐요. 네. 그래서 이 우려가 생각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이제 오늘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니까 깜짝짝 놀래요. 가끔 그 주말에도 이제 증권 관련된 것도 듣다 보면 이걸 너무나 그 안이하게 해석들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세하락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저는 네. 이걸 통해서 물가를 제어해야지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저희들의 올해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그래도 저는 낙관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현명하게 정책 수단을 통해서 물가를 좀 제어해 준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물가를 제어하는 구간 동안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포를 싸느니 그거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정책이 이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대 인플레도 연결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러한 기대 인플레, 실제 인플레를 잡는 게 지금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꺾여 나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은 이런 금리 인상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치. 또는 QT도 빨리 시작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꺾여 나간다는 신호가 조금씩은 확인이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속도를 조절해 나가면서 정책이 조절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근데 저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고 최근에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 이해도는 낮기 때문에 네. 뒤에 용어들 지금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분이 많으시다면 혹시 있으시다면 나는 기업의 비즈니스만 보고 간다. 그거 갖고 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뭐 여기서는 아주 까놓고 말씀드린 편인데 이해 안 가시면 지금 상황 파악 못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뭐 다른 자료를 보시던지 해서라도 이해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QT 시나리오 점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